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2월에는 박격포 사건이 일어나더니 이번에는 핵발전소 사건이 일어나는군요. 하지만 우리 시장의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된 면이 있었는데요. 유럽 증시도 크게 하락했지만 그 부분도 예상된 면이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 시장은 아주 잘 방어된 셈이지만 걱정거리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레이딩 아이디어는 계속 솟구치고 있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델타원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목요일 미국 시장은 생각보다 큰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스닥 중심으로는 마이너스 1.3%대 하락이 나왔지만 지수 변동성이 29포인트인데 그 정도 하락은 아주 감사합니다 하고 롱 잡을 상황이었죠. 목요일 우리 시장 마감 지수 당겨놓은 것도 있어서 우리 시장은 갭다운이 생각보다 적었고 그에 비하면 풋옵션 고평가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갭다운 시 풋옵션 매도를 노린 것은 합리적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금요일 아침 멤버십 회원분들 대상으로 미리 보낸 스크립트에서 이야기했듯이 목요일 중국 관련 주식들이 미국 세션에서 아주 많이 밀려서 끝났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풋매도는 아무래도 10시 30분 홍콩 세션 열리고 나서 풋매도를 하는 게 유리해 보여서 초반에는 소량의 풋레이션 매도를 들어가고 기다렸어요. 근데 9시 5분 지나서 노이즈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아시아 세션에서 니케이 지수 선물이 빠르게 밀리기 시작했고 그건 그렇다 쳐도 9시 8분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이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온갖 리스크 오프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미국 지수 선물 급락과 함께 미국 10년 국채가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름도 폭등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핵발전소에 러시아의 포격이 있었고 심지어 방사능 유출 우려까지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뉴스를 나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워낙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수 선물과 함께 국채 선물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지수 선물 움직이면 사실 이거는 그냥 루머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실제로 옵션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움직임 보이지 않다가 이 채권 시장이 움직이니까 풋옵션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서 해지를 합니다. 그런데 점점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그래서 핵발전소 주변이 피격이 된 것이고 방사능 누출은 없었다라는 것이 전해지면서 외국인 풋옵션 매수는 오후 들어서 백스프레드로 변경되었고 그래서 초반에 급등했던 변동성은 가라앉았습니다. 이번 물이 참 어렵게 느껴졌던 것이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이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옵션 시장에서 특히 콜옵션 370 이상에서 미결제 약정이 크게 쌓이면서 또 위쪽을 막아버리게 되었어요. 특히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번 옵션 만기주에 대응을 시작하면서 콜옵션 미결을 3만 계약 넘게 쌓아서 상승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최소한 바닥에서 횡보기가 있어야만 반등이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게다가 다음 주에는 선거도 있고 또 옵션 만기일 다음 날에는 LG에너지 솔루션 편입과 같은 빅 이벤트가 있죠. 여러모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다음 주 대응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래도 월드 인덱스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8%대예요. 마이너스 14%에 대한 나스닥에 비하면 여전히 선방 중이죠. 한편 이 대만 증시는 YTD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2.65%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대만 증시에 대한 매도를 했다가 제가 아주 오지게 당했는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조만간 코스피롱 대만 숏에 대한 트레이딩 스킴을 재정비해서 도전할 생각입니다. 시황으로 돌아가서 오늘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800억이 현물 매도를 추세적으로 했어요. 선물 또한 장중에 5천억가량 했다가 막판에 2,500억가량은 걷어내긴 했지만 의미 있는 수준의 현물 매도를 했고 특히 삼성전자 2,460억과 SK하이닉스 950억 매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조금은 우려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제부터 본격적인 3월, 6월 선물 롤오버가 진행 중이죠. 3월물 선물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없지만 6월물 선물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이 편입이 돼요. 따라서 3월물 선물 포지션을 6월물로 변경하게 되면 LG에너지 솔루션을 편입할 양만큼의 현물을 미리 치워놓아야 해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3월물 선물은 13,000계약가량 미결제가 감소를 했고 선물 3월, 6월 스프레드는 지금 0.1포인트로 계속 감소 중이에요. 그래서 매도 롤오버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외국인이 현물 매도가 있었다고 보고요. 이렇게 코스피를 누르는 것이 다음 주에도 사실 지속되지 않을까 해요.
또 다른 면은 오늘 베이시스가 무려 마이너스 0.8포인트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백오데이션을 보였습니다. 3월 만기가 코앞인데 베이시스가 이렇게 나빠지면 당연히 매도 차익 거래가 들어오기 마련인데 금융투자가 3천억 정도 넘는 매도 차익 거래했고 이 부분이 삼성전자 등 인덱스의 골고루 매도 압력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베이시스 악화를 가져온 동기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 때문이고 근데 이것은 어쨌든 당분간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세션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챙겨볼 것은 지금 홍콩 증시가 계속 눌리고 있어요. 일부 애널리스트 분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국 A 주식과 홍콩 H지수 프리미엄이 2월 초 135를 바닥으로 지금 144.76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중국 주식이 홍콩 지수보다 44.76% 고평가란 얘기입니다. 블룸버그 단말기에서는 HSA HP 인덱스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최근에 싱가포르 증시도 아시아에서 유난히 약세요. 저는 이게 이 올리가르이들이 자금 이탈이 원인이 아닌가 하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수급으로 밀리게 된 것은 수급 공백이 사라지면 또 빠르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첫 양봉이 나온 것을 잘 확인해서 트레이딩의 기회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한국 시장 관련해서는 뭐 더 할 이야기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해보면 우리 시장의 흐름은 패시브한 흐름이 더 크고 특히 3월, 6월 선물 롤오버 과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 편입 이슈 때문에 현물 인덱스를 비중만큼 비워야 되는 수요가 있어서 시장이 다음 주도 조금 더 눌릴 수 있겠다. 그리고 올리가르이들이 자금 이탈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선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다른 거 다 놓고 변동성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블룸버그 단말기에서 V2X 인덱스로 조회를 하면 유로스탁스 50 인덱스의 변동성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어제 드디어 이 49.63포인트로 리먼 사태, 픽스 사태,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에 달했어요. 게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 월요일에 어쩔 수 없이 또 반대 매매가 나오거든요. 유럽 증시 말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에 유럽 증시는 추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높으면 그만큼 기회도 커요. 유럽 증시 관련해서 추가 코멘트를 하면 금요일은 옵션 잔존일이 지금 15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감마가 살아나기 아주 좋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감마 해지로 시장이 폭락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월요일까지도 터질 수 있는데 사실 유럽 증시 바닥은 알 수가 없어요. 전쟁 리스크, 뭐 에그플레이션 이런 것 외에 주식시장이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러시아 관련 자산을 0으로 처리한 것이 저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고 있어요. 옛날에 LTCM이라고 이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아주 훌륭한 헤지펀드가 있었죠. 네이버에서 그 젊은 친구들은 이런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얘네들이 얻어맞았던 것과 비슷한 케이스가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현재는 파생상품 시대죠. 제가 참 좋아하는 이 권호상 교수님이 금융시장이 대량 살상 무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파생상품의 특징인데 이거는 기초자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산을 가지고 이것저것 요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 러시아 관련 자산을 0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기초자산이 가치가 제로가 되면 그 자산을 가지고 만들어진 파생상품이 이게 뜬금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풀어내야 됩니다. 담보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풀고 저래 풀다 하면 나머지 자산들에도 연쇄적으로 유동성 이슈를 일으키게 되고 자산 저평가가 골고루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국 시장에서 하이닉스 가치를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인덱스 내에서 하이닉스가 0이 됐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선물 가격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 하이닉스만큼. 그런 식으로 파생 상품들이 엮여서 계속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닥치고 팔게 되면 다른 자산들도 저평가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또 매도가 나오게 되고 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폭발적인 셀오프가 일어나는 것이 파생 상품의 효과이고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인위적인 셀오프가 끝나게 되면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수 있게 되는 게 시장이에요.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미국 시장보다 유럽 시장 매매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요. 좀 더 길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2주 뒤면 유럽 증시는 옵션 만기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월 유럽 옵션 만기 이후에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닥치고 풋옵션 매도를 하면 변동성에서 먹지 델타에서는 먹을 수 있지. 그래서 코로나 시국 이후에 맞게 될 아주 좋은 투자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사실 빅스 50포인트가 가까운데 이 월요일에 페닉스 LA 나오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변동성 매도를 해도 되긴 하지만 변동성 선물이 3, 4월 스프레드가 3월물은 41.8포인트 그리고 4월물은 36.25포인트예요. 그래서 백오데이션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언더슈팅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코로나 시국 이후로 맞이하게 되는 저는 아주 중요한 투자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농산물 선물 롱포지션과 구리 롱포지션으로 큰 이익을 얻게 되신 분들은 리서치를 잘 하셔서 유로존에서 또다시 크게 버실 수 있기를 바라요. 관련된 추가 자료는 제가 멤버십 게시판에다가 차후로 또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다시 유럽 증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회담 이야기도 있었고 하지만 다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풋옵션 감마 스퀴즈가 나오면서 줄창 밀어버려서 유럽 세션 마감 무렵에는 독일 지수 선물이 12,948포인트까지 밀렸죠. 막판에 반등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래쪽으로 투매이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봅니다. 또 유럽 세션에서 챙겨볼 것은 독일 장기 채권이 폭등이에요. 독일 30년물은 하루에 무려 2.9%가 상승을 해서 채권 시장 참여자들을 아주 정신없게 만들었죠. 덕분에 독일 국채 매수와 이탈리아 국채 매도를 했던 스프레드 전략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게 됐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리스크 오프의 전형적인 상황인데 단기물마저 크게 오른 것은 ECB의 긴축 가능성에 베팅했던 쪽에서 이른바 GG를 치고 있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유로화가 설마 페리티로 향하는 길이 될까 한 정도의 유로화 급락이 나왔어요. 유로화 페리티 설은 여러 차례 있었죠. 사실 유로존이 한참 잘 나가고 할 때는 달러 대비 30-40% 고평가가 있었는데 미국은 먼저 긴축 모드로 들어서려 하고 또 유럽은 그러지 못하면서 점점 유로화는 약세의 길을 걸었지만 그래도 과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올해 초에는 유로화가 긴축을 너무 늦추게 돼서 유로존이 긴축을 너무 늦추게 돼서 유로화의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로화 롱에 베팅한 쪽이 있었죠. 그런데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그 포지션들이 정리를 하고 있다고 봐요. 특히 오늘은 주요 통화 옵션 만기가 있었어요. 오늘 유로화 풋옵션은 행사가별로 다르지만 5배에서 8배까지 폭등을 하면서 유로화를 밀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통화 옵션 만기 이후에는 다시 상품 통화 위주로 급반등을 해서 오지 달러와 키위 달러는 연중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통화 시장의 해프닝은 전쟁 리스크도 있었지만 ECB의 긴축에 베팅한 롱 포지션들이 통화시장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손절매를 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파생 상품은 금융시장이 대량 살상 무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트레이더들은 이 매일 핵무기를 갖고 노는 거 아닌가요? 이거 참.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소맥은 점상으로 출발해서 할 말 없이 하루 종일 점상이었습니다. 제가 드디어 점상을 다시 보는군요. 그리고 CFTC의 그 소맥에 대한 순투기적 포지션이 드디어 플러스 6,400계약으로 전환됐어요. 그런데 이 6,400계약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렇죠. 투기적 매매자들이 숏을 볼 리가 있나요? 따라서 이제는 점상이 풀리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점상 풀린다고 숏을 잡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몇 번째 점상이 풀린지를 봐야 됩니다. 점상이 풀리는 것은 이 해저들과 투기 거래자들이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인데 해저들은 자신들이 생산물을 100% 해지하지 않아요. 특히 지금처럼 시세가 급등할 경우에는 분할해서 해지를 하죠. 따라서 고가에서 손바뀜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농산물에 숏을 잡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무직하게 롱 포지션을 밀고 가시기 바랍니다. 구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늘 아시아 세션에서 강력한 매수가 있어서 상해 시장에서 구리가 톤당 73,980위안으로 마감을 했어요. 하지만 지난 10월에 기록한 톤당 76,000위안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런데 유럽 세션 열리자마자 LME 퍼스트 스트링에서 또 매도가 쏟아지면서 구리의 그 아시아 세션 상승분을 싹 눌려버렸습니다. 아마 퀀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참 그지 같은 상황일 거예요. 달러 강세가 심화되고 있는데 상품 가격도 상승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런 기회가 구리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워낙 아래에서 구리를 잡고 지금 롱을 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흔들림에 절대로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아까가 아니라 이제 그 금요일날 오후 6시쯤에 그 멤버십 대상으로 긴급 시황 작성해서 이 구리 이거 흔들리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역시 LME 점심시간 이후로 다시 매수가 들어와서 컴맥 세션 들어서는 무려 2.81% 상승으로 종가 고가를 가버렸습니다.
기름 시장도 이 뭐 아시아 세션에서 핵발전소 이슈가 나와서 처음엔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뭐 점점 그 윤곽이 드러나면서 핵발전소 자체는 피해가 별로 없고 뭐 주변에 폭격이 온 곳이다. 뭐 그러면서 오후 들어서 좀 가라앉는가 싶었는데 유럽 세션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유럽 세션 마감까지 매수가 들어왔고 미국 세션 반등할 때 조금 밀린 듯 했는데 미국 증시가 종가 저가로 밀리면서 텍사스 기름은 116달러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종가는 115달러로 끝났지만 다음 주에도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최소한 유럽 세션 초반까지는 기름 매도는 쳐다보지 말아야겠습니다. 다만 텍사스 기름이 4월, 5월 스프레드가 더 이상 4달러를 넘지 못하고 3.5달러 선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마찬가지로 원유 시장이 선물 만기가 다가오는 3월 마지막 주경에는 이 시세가 대충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쯤에서 골드만삭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해야겠네요. 120달러 간다는 거 무시해서 미안하다. 유럽 세션 정리하면 유럽 증시는 감마 스퀴즈와 자산 매각 그리고 통화 옵션 만기 등이 엮이면서 폭락해서 반등을 못했고 채권 시장 또한 ECB의 그 긴축 트레이딩이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장기 채권 중심으로 신고가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증시는 뭐 이건 빠진 것도 아니에요. 마이크론이 8.15% 하락을 하고 엔비디아가 뭐 마이너스 3.28% 하락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변동성이 30포인트를 넘었거든요. 31.98포인트인데 S&P 지수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빠졌어요. 그럼 이건 빠진 것도 아닙니다. 특히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지수 선물이 우크라이나 핵발전소 피격 소식으로 언더슈팅이 나오면서 13,750선까지 밀렸는데 그 자리를 나름 지키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세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본장 개장 1시간 전 2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되었는데 67만 8천으로 컨센서스를 아주 크게 비트했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 최고치죠. 근데 이때 지수 선물은 잠깐만 반등을 하고 매물을 다시 쳐맞았어요. 게다가 장단기 채권 모두 잠깐만 눌렸을 뿐 바로 튀어올라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시장의 이슈가 고용지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액플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커머디티발 인플레이션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채권이 눌려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어제는 통화시장 옵션 만기였고 또 통화시장에서 큰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유로존 국채가 급등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미국 장기 채권들을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트레이딩 아이디어 면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3월에 50bp 인상하는 것은 물 건너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어쨌든 때려잡기 위해서 유럽은 긴축을 못해도 미국만은 하지 않겠느냐 해서 미국 국채 선물 6월물만큼은 다시 매도 관점을 가져도 되지 않겠냐 이런 거고, 자, 두 번째는 과연 전쟁 리스크가 장기 채권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지금 유로존 장기 채권이 폭등을 하게 되면 2년물 유로달러 스왑 스프레드가 더 찢어지게 될 텐데 이게 반등을 하기 전에는 저는 전쟁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미국 10년 국채 선물 이 해지 매수는 풀지 않고 계속 버틸 거예요. 개별 종목 보면 금융주가 대부분 뭐 3에서 4%대 하락을 얻어맞았죠. 아무래도 이번 시장 충격이 금융 섹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 스위프트 축출도 있지만 자산 동결 같은 것이 유동성을 잠식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기름 주식은 또 올랐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개별 종목은 옥시덴탈 페트롤륨인데요. 이 주식에 대한 뭐 매수 추천 광고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잘 안 움직이는 미드캡마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기름 시장에 대한 오버 액션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얘기가 되어 있어요. 3라운드 가기 전까지는 기름 매도에 꿈꾸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외에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에어비앤비가 다시 저가권으로 밀려버렸어요. 근데 전쟁 이슈가 심화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휴가철인 5월이 되면 저는 에어비앤비는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봐요. 사실 저만 해도 지금 비행기 생각이 간절합니다. 저는 주로 에티하드나 루프탄자를 많이 탔었는데요. 이 맨체스터까지 가는 이 대한항공 직항이 없어요. 그래서 에티하드를 타면 맨체스터까지 그 비즈니스 티켓이 250만원 이하에서 해결됩니다. 또 루프탄자 타면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맨체스터까지는 거기는 무늬만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에티하드를 타잖아요. 그러면 그 비만 얼굴에 그 A380 그 풀플랫 비즈니스를 아부다비까지 타고 가고 그 맨체스터에서는 그 A340을 타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풀플랫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면 자꾸
그리운데, 어쨌든,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는 변동성 있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유로존 이슈가 조금 가라앉아야 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에어비앤비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변동성 지수는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31.98포인트예요. 지금 유럽 변동성이 뭐 50포인트에 가까운데 미국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 우리는 더 낮죠. 그래서 저는 한국 시장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미국 변동성이 지금 콘텐코에 가까워졌어요, 선물이. 그래서 미국 시장만큼은 웬만해선 또 폭락이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체 시장 분위기가 약세예요. 또 2년, 10년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좁혀지는 등 뭐 분위기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시장이 문제는 유로존이 폭락이지 미국은 상대적으로 견실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코스피 시장은 야간 선물이 급락으로 월요일 또 얻어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생각보다 덜 상승할 것으로 보는데요. 지난주 금요일과 동일한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해요. 그러니까 초반이 하락 이후에 바닥에서 막 뭉개기를 하다가 홍콩 세션 오픈 후 갭 다운폭에 따라서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역시 분할해서 풋레이셔 스프레드를 들어가는 것이 괜찮다고 봐요. 특히 갭 다운이 사이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갭 다운이 적으면 풋레이션 조심해야 되겠지만 뭐 갭 다운이 야간 선물 하락폭 수준으로 4포인트 이상 된다.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풋레이셔 쌓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콩 세션이 오픈해 거기서 갭다운이 더 크다. 그러면 뭐 더욱더 적극적으로 뭐 시세가 다 반영되었다 보고 풋레이쇼 쌓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쌓은 풋레이쇼는 당일에 한해서 진입가 청산하는 게 좋겠고 월요일은 저는 유럽 세션에서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버나잇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옵션 만기주를 맞이해서 현선물 스위칭과 3월, 6월 선물 롤오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장중에는 추세를 줄 수 있어도 전체 분위기는 비추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367 이상은 막혀있고 아래로도 350 이하는 막혀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나친 하락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또 과하게 올랐으면 과감하게 풋레이쇼를 청산하는 그렇게 단기 매매 전략으로 임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커머디티 롱 포지션을 계속 풀지 말고 월요일 하루까지는 더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월요일 장마감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 챙겨볼 것은 유로존 장기 국채들이에요. 이것이 리스크의 메인 인디케이터라고 보는데 이미 유로존 장기 국채들은 올해 신고가 다 갱신해버렸어요. 작년 12월이 고점권에 도달하면 저는 대충 클라이막스가 나왔다고 보고 포지션을 일부 이익 실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유럽 세션에서의 변동성 매매 준비하는 것도 좋겠어요. 이거 아까 얘기한 거긴 한데 지금 바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당분간 이 나스닥 같은 거 그러니까 미국 지수 선물 매매보다는 유로스톡스 같은 종목들의 변동성 지표를 가미한 데이 트레이딩 전략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성과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장중 추세 추종 로직만 만들어도 지금은 고변동성 시장이라 좋은 성과가 나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EM 인덱스가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러시아 문제는 이미 반영되어 있고 중화권 증시 상대적 약세도 역할을 하지만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시장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EM의 볕들날이 올까? 이게 조금 고민이 됩니다. 주말에 유럽 관련 이슈들이 계속 나올 텐데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 이후 다시 찾아온 유로존에 대한 좋은 투자 기회이기 때문에 3월에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말 편히 쉬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